가족한테 다 뺏겼다.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가 42조 원을 한국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1200대 전량 한국행. 100년 전차 명가 프랑스는 단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프랑스 임원에게 던진 한마디. 이 회의실에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굴욕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리야드 국방부 본청 7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사막의 태양이 방탄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섭씨 18도로 맹렬하게 가동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압둘라 빈 파이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전략무기 조달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12개국 방산 대표단 앞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하려 합니다.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프랑스 넥스트라 대표단 7명, 독일 라인메탈 대표단 5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특히 프랑스 측 수석대표 장피에르 뒤퐁 부사장은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우디가 르클레르 전차 추가 물량 800대를 발주할 것이라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왕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사업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뒤퐁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 동료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몸짓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3년 전 파리에서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지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저는 일부러 말을 끊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기대에 찬 눈빛, 독일 대표단의 긴장된 표정,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의 담담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총 1200대의 차세대 주력 전차를. 뒤퐁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뒤퐁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리모컨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넥스트라 기술이사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뒤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죠. 계약 규모는 42조 원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장 건설, 그리고 사우디 엔지니어 300명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한스 뮬러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자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협상 중이었고, 협상은 끝났습니다. 뮬러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말을 이제야 뱉을 수 있었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뒤퐁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반쯤 흘렸죠. 그의 하얀 셔츠에 물방울이 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뒤퐁 씨. 3년 전 당신이 제 앞에서 보였던 그 오만함.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정말 긴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굴욕과 분노, 좌절과 각성의 시간들이었죠. 이야기는 3년 전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3년 전 늦가을. 파리 라데팡스 지구의 넥스트라 본사 빌딩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이 20m에 달하는 천장이 방문객을 압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사우디 국방부 조달팀 12명을 이끌고 그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왕자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를 맡은 넥스트라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미묘한 건방짐이 서려 있었죠. 마치 부자 손님을 맞이하는 명품 매장 직원 같은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피에르 뒤퐁 부사장이 양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왕자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넘쳤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의례에 능숙한 자의 기계적인 친절함이었죠. 프랑스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앉으시죠. 뒤퐁이 손을 휘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르클레르 전차의 축소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매끈한 외관, 세련된 디자인, 확실히 아름다운 기계였습니다. 왕자님, 보시다시피 르클레르는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뒤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이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미국 에이브럼스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그에 걸맞죠.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당 120억 원. 500대 기준으로 6조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죠. 유지보수와 기술이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뒤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죠. 유지보수는 저희 넥스트라가 전담합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이건 연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연 1조 2천억?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협상 가능합니다만 왕자님도 아시다시피 르클레르의 하이퍼바 엔진 시스템은 매우 정밀합니다. 전문 기술진이 관리해야 하죠.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는 특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참았습니다. 기술이전은요? 기술이전이요? 뒤퐁이 마치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왕자님, 르클레르의 핵심 기술은 프랑스의 국가 기밀입니다. 기술이전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조립 생산은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뒤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왕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죠. 전차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100년 역사의 기술 결정체예요.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왕자님께서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뒤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돈만 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5년간 사우디 군에서 복무하며 실전 경험도 쌓았죠. 하지만 이 프랑스인의 눈에 저는 그저 돈 많은 아랍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 자리. 뒤퐁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넥스트라 임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죠. 그때 제 귀에 들려온 프랑스어 대화가 있었습니다. 뒤퐁은 제가 프랑스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랍인들이 전차를 뭘 알겠어? 낙타나 타던 사람들이. 그의 동료가 킬킬거리며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그냥 ATM이라고 생각하면 돼. 버튼만 누르면 돈 나오는.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 굴욕감을 삼켜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왕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파리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굴욕을 되갚아주겠다.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몰랐습니다. 프랑스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독일 레오파드이가 있긴 했지만 독일은 독일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후 베를린. 라인메탈 본사는 파리의 넥스트라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곳곳에서 독일 공학의 자부심이 느껴졌죠. 로비에 전시된 레오파드의 전차의 모형은 르클레르보다 투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저렇게 오만하다면 독일은 다르지 않을까? 한스 뮬러 중동영업 이사가 회의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뒤폰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죠. 차분하고 점잖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왕자님,
레오파드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전차입니다. 뮬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9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실전 검증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레오파드의 성능 데이터가 떴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였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당 105억 원입니다. 프랑스보다 저렴하죠. 뮬러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연간 8천억 원 수준이고 부품 수급도 안정적입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으니까요.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뮬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제외되지만 조립 생산 정도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뮬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왕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오파드의 수출에는 독일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뮬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멘 전쟁, 인권 문제, 독일 내 여론, 얼마나 걸릴까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뮬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협상은 뭡니까? 일단 사전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뮬러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돈이 있어도 정치적으로는 불편한 고객이었던 겁니다. 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논의하시죠. 뮬러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구나. 프랑스는 대놓고 우리를 ATM 취급했고 독일은 점점 빼면서 우리를 문제 있는 고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본질은 같았죠. 돈은 받고 싶지만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는 않는다. 회의가 끝나고 베를린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저녁 조명에 물들어 있었죠. 전하, 뒤따라온 참모 칼리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기는 한 건가? 미국 에이브럼스는 가격이 너무 높고 영국 챌린저이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칼리드가 태블릿을 뒤적거렸습니다.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긴 합니다. 뭔가? 한국입니다. K2 흑표라는 전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삼성이나 현대차 만드는 그 나라? 예, 그 나라입니다. 칼리드, 전차는 가전제품이 아니야. 100년 역사의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독일도 프랑스도 그렇게 말하더군.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어. 그냥 잊어버려. 칼리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돈은 받으면서 기술은 안 주고 정치적으로는 따진다. 우리는 영원히 을린 건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독일 연방정부는 사우디에 대한 레오파드의 수출 승인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리야드 집무실에서 봤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독일 정치인들은 인권과 평화를 말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문제 있는 나라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칼리드였습니다. 전하, 잠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 체결.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뭐라고? 1000대? 예, 전하. 유럽 한복판에서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 독일 바로 옆 나라.
그 나라가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 K2를 선택했다고? 왜 그랬지? 기사에 따르면 납기와 기술 이전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3년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1년 안에 주겠다고 했답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조립 공장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제가 전차를 뭘 알겠어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 칼리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라. 예? 직접 보고 싶다. 그들의 전차가 정말 그 정도인지. 칼리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았지만 분명 무언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2주 후 리야드 왕궁. 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사막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폴란드 K2 계약 관련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1000대, 약 15조 원 규모. 유럽 한복판에서 나토 회원국이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칼리드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박준혁 상무라는 분이 직접 리야드로 오겠다고 합니다. 여기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폴란드 계약 소식을 듣고 사우디도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장 견학도 초청하고 싶다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업맨이로군.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기네 물건 팔아먹으려고 찾아오는 거겠지.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한국 전차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에게 당한 굴욕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카드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 만나보지. 3일 후 리야드 국방부 접견실.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프랑스 뒤통은 맞춤 양복에 금태 시계를 차고 나타났었죠. 독일 뮬러는 근엄한 표정으로 악수 한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선두에 선 남자는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현대로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약간 구겨진 점퍼. 압둘라 왕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대로템 중동사업본부장 박준혁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산 기업 임원이 왕족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다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준혁 상무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판매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러 오셨습니까? 저희를 보러 와 주십사 하고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창원에 저희 공장이 있습니다. K2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공장 견학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 유출을 이유로 공장 견학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먼저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기술 유출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박준혁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왕자님, 저희는 감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죠.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전차를 만드는지, 왜 폴란드가 저희를 선택했는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우디를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안보를 함께 책임질 파트너요.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프랑스는 저를 ATM 취급했고 독일은 문제 있는 고객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파트너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영업 멘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가보죠. 2주 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
전용기에서 내린 저는 현대로템 창원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느낌은 거대하다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대형 트레일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금속과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왕자님, 환영합니다. 박준혁 상무가 헬멧과 안전조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그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K2 전차의 차체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검사하고 있었죠. 저 차체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 차체 조립에 72시간입니다. 전체 완성까지는 약 2주요. 2주?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 넥스트라는 르클레르 한 대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라인이 다릅니다. 박준혁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민수용 자동차 생산 노하우를 군수에 접목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배운 겁니다. 효율적인 공정관리, 부품 표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작업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죠. 저분들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저는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서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풀 가동 시 월 30대입니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고요. 월 30대, 연간 360대. 프랑스 넥스트라의 연간 생산량이 40대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파워팩 조립동에서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천장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게만 5톤이 넘어 보이는 강철 신장이었죠. 저게 K2의 파워팩입니까? 예.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합친 겁니다. 박준혁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왕자님. 전차의 심장이죠. 독일제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독일 엔진을 쓰니까요. 그런데 박준혁 상무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100% 한국산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만든 엔진, STX에서 만든 변속기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국내에서 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 거대한 엔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전차용 1500마력 엔진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가 몇이나 된다고.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 세 나라뿐입니다. 박준혁 상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일본도 자체 생산 못합니다. 전부 독일 엔진 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파리에서 뒤풍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차는 100년 역사의 기술 결정체입니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그 100년 역사를 수십 년 만에 따라잡은 나라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박준혁 상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예요.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북한보다도 못 살았죠. 그런데 전쟁의 위협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가 엔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의 무기에 목숨을 맡길 수 없으니 직접 만들어야 했죠. 처음엔 미국 전차를 분해해서 베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아시아의 병정들이 뭘 안다고라고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요. 수천 번 실패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프랑스 뒤풍의 오만함과는 달랐습니다. 뒤풍의 자부심은 조상의 유산에 기대는 것이었죠. 박준혁 상무의 자부심은 직접 피땀 흘려 이룬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박준혁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폴란드에도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40년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왜 남에게 줍니까? 박준혁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혼자 살겠다고 움켜쥐면
결국 혼자 죽습니다. 함께 나누면 함께 성장할 수 있죠. 사우디가 강해지면 중동이 안정됩니다. 중동이 안정되면 한국도 안전해지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트너. 그가 리야드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사우디아라비아 루바랄리 사막. 이번에는 한국이 우리 땅으로 왔습니다. K2 전차 3대가 대형 수송기에 실려 리야드에 도착했고 곧바로 사막 테스트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교 테스트를 위해 프랑스 르클레르 2대, 독일 레오파드 2대도 함께 배치되었죠. 온도계는 섭씨 5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왔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였죠. 왕자님, 테스트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칼리드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관측 텐트 아래에 앉아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옆에는 프랑스의 뒤퐁, 독일의 뮬러가 함께 있었습니다. 뒤퐁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뮬러는 묵묵히 전차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테스트는 고속 기동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5km 코스를 최고 속도로 주행합니다. 시작. 세 나라의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처음 1km까지는 비슷비슷했습니다. 르클레르, 레오파드 2, K2 모두 맹렬하게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죠. 하지만 2km 지점을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프랑스 전차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저도 보였습니다. 르클레르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반면 K2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3km 지점. 르클레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진 과열입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냉각수가 끓고 있는 겁니다. 르클레르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죠. 출발한 지 6분 28초 만이었습니다. 뒤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모래먼지가 필터에. 그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레오파드2에서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독일 전차도 문제 발생. 레오파드2가 속도를 급격히 줄이더니 4k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9분 17초. 뮬러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흡기 필터가 막혔습니다. 모래 입자가 너무 곱습니다. 뮬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멀리서 질주해 오는 검은 물체를 보았습니다. K2 전차. 55도의 폭염 속에서 모래 폭풍을 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린. 4분 52초. K2가 5km 코스를 완주했을 때 프랑스와 독일 전차는 아직 코스 중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박준혁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다릅니다, 왕자님. 저희는 중동 사막을 처음부터 상정하고 설계했습니다. 흡기 필터도 3중 구조이고 엔진 냉각수 용량도 40% 더 큽니다. 그가 멈춰 선 르클레르를 가리켰습니다. 프랑스 전차는 유럽 기후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사막용으로 개조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뒤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우리 전차는 예열 시간이. 뒤퐁 씨.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열 시간을 기다려주는 적은 없어요. 뒤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장소. 두 번째 테스트는 이동간 사격이었습니다. 이동간 사격.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2km 밖에 표적을 맞추는 것. 이것은 현대 전차전의 핵심 기술입니다. 멈춰서 쏘면 적에게 맞기 쉬우니 달리면서 쏴야 하죠.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55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달리면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상태에서 2km 밖 표적을 맞추려면 포신이 완벽하게 안정되어야 하죠. 왕자님,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테스트입니다. 뒤퐁이 말했습니다. 이동간 사격 명중률은 아무리 잘해도 40% 안팎입니다. 그것도 평지에서요. 이런 사막 지형에서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0%도 힘들 겁니다. 저희 르클레르도 독일 레오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2 전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이 전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엿보였죠. 시작. K2가 출발했습니다. 시속 60km.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K2의 모습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점이 있었죠. 120mm 주포가 표적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K2의 포신을 주시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차체는 지형 때문에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포신 끝은 마치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능동 현수장치와 포 안정화 시스템입니다. 박준혁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지형을 미리 읽고 서스펜션을 능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동시에 포신은 별도의 자위로 안정기로 제어되고요. 차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포신은 표적에 고정됩니다. 쾅! K2가 첫 발을 발사했습니다. 1.5초 후 2km 전방의 패전차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명중!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정중앙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쾅! 두 번째 발사. 또 명중. 쾅! 세 번째. 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K2는 시속 70km로 질주하면서 10발을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10발 중 9발 명중. 명중률 90%. 관측 텐트가 술렁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뮬러가 중얼거렸습니다. 뒤퐁은 아예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박준혁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공식 명중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간 사격 기준 98.7%입니다. 98.7%? 예. 실전에서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양산 전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다시 K2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은 강철 덩어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55도의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에어컨을 틀고 달리면서 쏘고 거의 다 맞추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전차가 아니다. 이건 괴물이다. 그리고 이 괴물을 만든 나라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스트는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의 경우 6개월 동안 총 47회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엔진 과열 23회, 변속기 이상 11회, 전자장비 오류 8회, 기타 5회, 가동률은 32%까지 떨어졌죠. 10대 중 7대가 정비창에 처박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2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장 31회, 가동률 41%. 그나마 프랑스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죠. 한국 K2는 고장 0회, 가동률 99.2%, 나머지 0.8%는 정기 점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고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연 8조 원. 저는 뒤풍을 노려보았습니다. 왕자님, 사막 환경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높을 수밖에. 6개월에 47번이나 고장난 전차를 연 8조 원씩 내고 관리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도 안 해주면서 부품 하나 바꾸려면 파리 본사에 전화해야 하면서 뒤풍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왕자님, 재협상합시다. 유지보수 비용을 20% 낮추고. 늦었습니다, 뒤풍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3년 전 파리에서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뒤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서 동료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아랍인들이 전차를 뭘 알겠어. 낙타나 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뒤풍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자님, 그건 제가 프랑스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몰랐나 보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있습니다. 저는 창밖에 주차된 K2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저 검은 괴물이요. 뒤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왕자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술 이전도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파리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제 발 앞에 엎드려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복수. 이 달콤한 복수의 맛.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왕족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죠. 일어나세요, 뒤퐁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체면 구기지 마시고요. 뒤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전하,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K2 전차의 장갑판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를 바꿀 시간이야. 일주일 후 리야드 왕궁. 국왕 폐하의 집무실. 저는 두꺼운 보고서를 손에 들고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테스트 결과, 각국 제안서 비교, 그리고 제 최종 의견이 담긴 문서였죠. 말해보거라, 압둘라. 국왕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솔직하게 말해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3년 전 프랑스와 독일을 믿었습니다. 100년 역사의 기술, 검증된 명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ATM 취급했고, 독일은 정치적 조건을 달며 인연을 끌었습니다. 국왕 폐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추천하는 건가? 예,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뭘 알겠나 싶었죠.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결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5도 사막에서 6개월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47회 고장, 가동률 32%, 독일 레오파드이는 31회 고장, 가동률 41%, 한국 K2는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장 0회, 가동률 99.2%입니다. 국왕 폐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0회? 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간 사격 명중률은 98.7%로 프랑스와 독일의 3배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는 한국 측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에 조립 공장을 짓고 우리 엔지니어 3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국왕 폐하께서 제안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기술 이전 불가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팔고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사야 합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 관계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예,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칼에 기대는 자는 남의 뜻에 끌려다닌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방의 무기에 의존해왔다. 그들이 팔겠다고 하면 사고, 안 팔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했지. 그게 독립국가의 모습이냐? 국왕 폐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했지. 예, 그들은 우리에게 칼을 주려고 합니다. 칼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국왕 폐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내 판단을 믿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국왕 폐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량을 늘려라. 1200대로.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1200대요? 원래 계획은 800대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중동 전체를 우리 우산 아래 넣을 정도로. 국왕 폐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게 확실히 보여줘라. 사우디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3일 후 리야드 국방부 대회의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2개국 방산 대표단이 모인 자리. 프랑스의 뒤퐁, 독일의 뮬러,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국의 박준혁 상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사업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뒤퐁이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총 1200대의 차세대 주력 전차를. 저는 일부러 뜸을 들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뒤퐁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죠. 옆에 앉은 넥스트라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계약 규모는 42조 원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장 건설, 그리고 사우디 엔지니어 300명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독일의 뮬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자님,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뮬러 씨,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2년 동안 수출 승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절했죠. 그게 당신들의 최종 제안서입니다. 뮬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뒤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왕자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퐁 씨,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십시오. 저는 비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뒤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왕자님,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뒤퐁 씨, 3년 전 파리에서 당신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뒤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돈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서 동료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뒤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랍인들이 전차를 뭘 알겠어. 낙타나 타던 사람들이. 그냥 ATM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단들이 뒤퐁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왕자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프랑스어로 하셨죠.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아셨나 봅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유학했습니다. 뒤퐁 씨. 프랑스어 아주 잘합니다. 뒤퐁이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입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던 박준혁 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뭔지,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뭔지. 박준혁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수수한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죠. 왕자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뒤퐁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제발. 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뒤퐁 씨,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체면 구기지 마시고 파리로 돌아가세요. 42조 원짜리 계약을 날린 사람이 누군지 당신 상사에게 직접 설명하셔야 할 테니까요. 뒤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회의실에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뒤퐁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넥스트라 대표단 전원이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결국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 상무님. 예, 왕자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중동의 방패를 만들어 봅시다. 6개월 후, 리야드 근교 K2 사우디 조립 공장 준공식.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공장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사우디 한국 방위산업 협력의 새 장을 열다 현수막 아래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 한국 대표단,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저는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왕자님, 박준혁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도 정장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박 상무님, 정장이 안 어울리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작업복이 더 잘 어울려요. 박준혁 상무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공장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우리는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저 멀리 주차된 K2 전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서 황갈색 도장을 한 그 강철 야수들이 빛나고 있었죠. 3년 전, 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랍인들이 전차를 뭘 알겠어. 낙타나 타던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저는 박준혁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차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롱받아도 무시당해도 4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후, 이 자리에 사우디가 만든 전차가 서게 될 겁니다. 세계가 놀랄 겁니다. 사막의 낙타꾼들이 어떻게? 라고 물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형제가 있었다고. 박준혁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왕자님, 과찬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6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피를 흘리며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가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42조 원짜리 계약?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파트너를 얻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로 맺어진 형제를. 1년 후, 리야드의 제 집무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K2 조립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그 공장에서는 매달 15대의 K2가 탄생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넥스트라에서 온 서한. 뒤풍은 해고당했습니다. 42조 원짜리 계약을 날린 책임을 지고요. 넥스트라의 새 CEO가 보낸 서한에는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온 서한. 뮬러도 좌천당했습니다. 서한에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에서 온 서한. 박준혁 상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한에는 첫 번째 사우디 생산 K2가 다음 달에 출고된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왕자님,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걸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 서한을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칼리드였습니다. 전화, 뉴스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프랑스 넥스트라, 중동 사업부 구조 조정, 직원 40% 감원, 독일 라인메탈, 중동 점유율 10년 만에 최저, 한국 K2, UAE 이라크 이집트 추가 수출 협상 중, 총 2,500대 규모.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자들이 무너지고 겸손했던 자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하,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K2 공장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프랑스와 독일은 100년 역사를 자랑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 역사에 기대서 오만해졌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아. 하지만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뛰었어. 그 절실함이 만든 기술이 저 전차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만한 100년과 절실한 40년. 나는 절실함에 걸었어. 그리고 이겼지.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사막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ATM으로 봤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기계.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강해지는 동반자. 오만한 자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겸손한 자가 새 역사를 씁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왕자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저력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자는 무너지고 겸손했던 자가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응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K방산의 큰 역사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